안녕하세요. 웜의 신박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5월 17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중요한 기사가 6개 정도 있으니까요. 숙제 먼저 하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위험 매우 높다. 골드만삭스 수석 회장의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그 매일경제 기사만 다루었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좀 할 시간이 좀 모자라 가지고요. 오늘은 매일경제 신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재 기자님이 쓰신 기사고요. 미국 성장률 전망치가 2.4%로 낮춰졌다라고 돼 있으면서 골드만삭스의 로이드 블랭크파인 수석 회장이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크게 이제 그래 뭐 이런 느낌은 안 드시죠. 그 1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CBS 뉴스의 한 방송에 출연한 블랭크파인 회장은 향후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매우 높은 위험이라며 내가 기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소비자라면 경기 침체를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돼 있는데, 오늘 우리 최성모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에 보면 뉴욕 제조업 지수에 관련돼서 저희가 공부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뉴욕 제조업 지수가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 뭐 이런 기사도 아침에 있었었는데요. 우리 제이로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이 뉴욕 제조업 지수 175개 제조업체 CEO 대상 설문조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 지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놨었는데, 한마디로 경기 상황을 보면서 약간 경기에 대한 전망을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개선될 것이다 아니면 악화될 것이다, 이 비율을 갖고 만든 지표인데, 그 전망이 보면 선행 어떤 예측 가능성이, 사실 예측성이 좀 별로 떨어지더라고요. 예.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리고 또 금방 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지는 듯하면 또 좋아질 것 같아. 그런 의미라서 약간은 좀 기업의 동행지수, 경기 동행지수로 보시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 로이드 회장이 앞으로 침체가 올 것 같아, 이런 부분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변화에서 주가가 이제 선행하면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은 계속 경기가 안 좋을 거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 175개 제조업체의 CEO들조차도 마이너스 11.6이 나오면서, 지난달에 24.6이었는데 마이너스 11.6이 나오면서 다들 이렇게 많이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마이너스 11.6이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요. 2011년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됐을 때, 그리고 스페인하고 그리스 국채 금리가 막 20%가 넘어가면서 남유럽 위기가 굉장히 고조됐던 2012년 중순, 그때 수준하고 굉장히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11 정도면. 그런데 예측성이 좀 떨어지는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블랭크파인 회장이 연준이 통화 긴축을 활용해 고물가에 대처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내다봤다. 네,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한 길은 매우 좁다며 연준이 강력한 도구를 갖고 있으나 경기 침체를 막을 정도로 빠르게 효과를 보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날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에는 2.6%로 예상을 했다가 2.4%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2%에서 1.6%로 대폭 낮췄다. 네. 보고서는 향후 미국의 경제 침체에 대해 임금을
억제하고 물가 상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필요한 성장 둔화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따라 실업률이 높아지겠지만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2년 안에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약 35%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지난달 보고서였고요. 그리고 블랭크파인 회장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외부 변수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공급망 문제가 일부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에너지 부문과 같은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한동안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뉴스가 중국 제로 코로나 혹독한 청구서 소비 생산 우한 사태 수준으로 후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이징의 손인선 특파원이 쓰신 기사이고요. 지금 여기 이제 표에도 나오듯이 중국 월별 소매 판매 증감률이 2021년 4월 달에 17.7%에서 3월, 4월 달에 마이너스 3.5%에서 지난 4월 달에 마이너스 11.1%까지 떨어졌네요. 중국 월별 산업생산 증감률 역시 작년 4월 달에 9.8% 증가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2.9%.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도시 봉쇄령의 직격탄을 맞았다. 경제 수도 상하이 봉쇄가 50일을 넘긴 데 이어 베이징마저 준봉쇄 상태에 빠지면서 4월 중국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표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초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중국 경제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 5.5%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4월 소매 판매가 작년 같은 달보다 11.1% 감소했다라고 쭉 돼 있고요. 2022년 3월에 마이너스 15.8%를 기록한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가 마이너스 31.6%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실제로 이제 테슬라의 이번 2분기 자동차 판매 예상치가 한 20%줄 것으로 지금 바뀌었더라고요. 상해 공장의 봉쇄 조치 때문에. 그리고 금, 은, 보석이 마이너스 26.7%, 의류하고 신발하고 모자가 마이너스 22.8%, 화장품이 마이너스 22.3%.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주가가 최근에 안 좋습니다. 등도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소비 지출은 중국 국내 총생산 GDP 기여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중국 경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하지만 소비는 4월에 이어 5월에도 우울한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미국이 소비가 70%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중국이 2005년 요때 한 15년 전에는 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안 됐었는데요. 지금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벌써 60%나 됐습니다. 생산 부분에서도 도시 봉쇄 충격이 컸다. 자동차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인 상하이뿐만 아니라 베이징, 짱춘, 선전 등 중국 전역에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실제 4월 산업 생산은 작년 동월 대비 22.9% 감소해 전월 5% 증가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고 쭉 돼 있고요. 코로나19 발생과 이에 따른 봉쇄가 산업 생산과 소비를 2020년 초 이후 가장 약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4월 중국 경제가 크게 위축됐다고 분석을 했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고용 얘기도 나옵니다. 국민 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고용 상황도 크게 악화됐다. 4월 도시 실업률은 6.1%로 전달에 5.8%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우한 사태 때인 2020년 2월 이후 최고치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 회사의 그 왕정 차장이 오늘 아침에 중국 도시의 실업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실업률이 거의 7%까지 중국 대도시 실업률이 올라갔고요. 실업률 추이가 그 전에 2018년도만 하더라도 여기 이제 한 5%에서 4.5%요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나 때 6%를 살짝 넘었었다가 다시 쭉 빠져서 5% 미만으로 내려가는 듯 했었는데 최근에 이 봉쇄 조치 때문에 다시 6% 초반까지 이렇게 올라왔고 대도시 실업률은 지금 7%가 넘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봉쇄 조치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베이징 대학 학생 수백 명이 캠퍼스 내에서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펼쳤다고 AFP 통신이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이용해서 16일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학생들은 지난 15일 학교 측이 음식 배달 금지를 포함해서 새로운 통제 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최소 300명의 학생이 베이징대 완류 캠퍼스의 한 기숙사 건물 밖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이날 경찰차 2대가 해당 캠퍼스 밖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목격됐고 대학 측은 시위 관련 질의에 시위가 아니었고 학생들은 그냥 자신들의 요구를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 영업시간 완화 효과 있네. 이태원 매출 2배 늘었다라고 신찬옥 기자님이 쓰신 기사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이 빠지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이제 좀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생각이 영향을 받고 아무래도 이렇게 현상에 따른 그동안에 이제 안 좋게 얘기한 사람들의 얘기를 그런가 하고 좀 더 듣게 되고 또 내 액션이 진짜 안 좋은가 봐 하고 이제 또 주식을 매도하고 그렇게 매도하면 또 주가가 빠지면서 현상이 안 좋은 현상이 더 강화가 되고 거기에 또 인식이 바뀌게 되고 그 인식을 바꾸는데 또 약세론자의 얘기가 또 많이 거론이 되고 반대로 시장이 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강할 때도 약세론자의 얘기는 시장이 강하니까 쏙 들어가게 되고 아니야 저렇게 지금은 거품 아닌가 하던 사람들조차도 계속 시장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강세론자의 얘기들이 또 많이 유튜브에 나오다 보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그래 나도 빨리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주식을 사게 되고 그게 또 시장을 올라가게 만들고 이런 게 바로 이제 조지 소로스가 얘기한 리플렉시비티라는 논리로 자산의 가격은 절대 합리적인 가격에 있지 않고 이렇게 거품과 붐앤버스트를 반복하는 이유를 이 사람들이 현상을 보면서 인지한 내용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고 액션이 바뀌고 막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산 가격의 거품과 그리고 패닉 셀링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데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를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소비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고 소비가 위축되는지 아닌지 그런 걸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부연 설명을 좀 먼저 드렸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영업시간 완화가 효과가 있어서 지금 이태원 매출이 2배 늘었다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KB 국민카드 매출 분석이고요. 서울시 카드 매출이 60%가 증가했네요. 주요 대학가 결제가 또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저녁 시간대에 오프라인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 중요한 게 있네요. 오프라인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시내 상권 중 매출이 가장 많이 뛴 곳은 이태원으로 오후 6시 이후 매출 건수가 영업시간 제한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대학가가 위치한 중구 필동 동국대 앞이고요. 성동구 사근동 한양대, 성북구 안암동 고대 앞도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쭉 보면 44%, 뭐 60%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도 있고, 영업시간 규제 해제로 매출 건수와 매출액이 가장 많이 상승한 동네는 용산구, 성북구, 광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매출 건수가 69% 증가하고 매출액이 또 76%나 늘어나면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매출 건수 기준 증가율 1위는 용산구 이태원이라네요. 6시 이후 이태원의 매출은 건수는 198%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매출 가운데 20대가 61%, 30대가 27% 차지하고 2030이 88%에 달했다라고 하는데, 이태원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가보시면 이제 외국인들 많이 오잖아요. 지금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전부 다 보면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보면 다 마스크 안 쓰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그런 코로나에 대한 어떤 공포감, 아직까지도 뭐 부담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덜 하다 보니까 이태원 매출이 확실히 확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신바람 난 신원 수출이 끌고 내수가 밀고라고 하면서 매출 2,700억에 영업이익이 117억 원, 1분기 전년비 44% 그리고 108%쑥 증가했다는 얘기죠. 니카라과의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인도네시아에도 생산 설비 조성하고 스마트 팩토리와 R&D에도 투자, MZ세대 인기의 내수도 성장세다라고 돼 있으면서 제가 그 북한을 2번 가봤거든요. 깜짝 놀라셨죠? 제가 북한 2번 가봤다고 해가지고. 네. 금강산을 가봤고요. 또 개성공단을 가봤습니다. 펀드 매니저 하면 좋은 게 그런 기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둘 다 갈 수가 없죠. 네. 그 개성공단을 갈 때 이 개성공단에 있는 신원 공장을 가봤었어요. 네. 그리고 그 신원 공장 탐방을 하고 나서 그 근처 북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북한에서는 그 종업원을 부를 때 여성 동무라고 불러야 됩니다. 네. 거기서 아가씨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 미리 이제 사전 교육을 받는데 여성 동무라고 불러야 됩니다. 네. 금강산에서는 그 여성 동무한테 저랑 같이 갔었던 우리 팀장님이 10달러를 줬던가? 예, 10달러 팁을 이제 건넸더니 선생님 이렇게 큰 돈을 주셔도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또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분단의 상황이. 좀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수출 호조속에 신원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신원은 올해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이 이렇게 좋게 나왔고, 이 영업이익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2%, 180% 증가를 한 거고요. 신원의 1분기 성장은 수출 부문이 견인했다. 수출 부문은 1분기에 매출 2,296억 원, 영업이익 13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1%, 61% 늘어났다. 신원 수출 부문은 2030 글로벌 사업 혁신 로드맵을 통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생산 기지 조정을 진행하고 섬유 스트림 투자를 확대한 것이 매출 상승을 주도한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신원 수출 부문은 글로벌 공급망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니카라과의 새로운 생산 기지를 구축했다. 지난해 니카라과 마나과 지역에 새로운 생산 기지를 구축해 기존 과테말라 외에 중남미 생산 기지를 확장하고 아시아 지역과 함께 중남미 생산 기지를 다각화해서 회복력이 있는 원부자재 및 생산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에서는 현재 인도네시아 쿠닝안 지역에서 생산 설비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라고 쭉 돼 있으면서 사진이 나옵니다. 이 신원 니카라과 카라소 법인에서 현지 근로자들이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이 쭉 나오는데
베트남 제가 한세 시럽 공장도 가봤었는데요.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사진하고 거의 똑같은 이렇게 큰 공장에서 위에 막 이거 뭐죠? 선풍기 돌아가면서 예, 이렇게 생산하는 우리나라 뭐 70년대가 사실 이렇게 했었었죠. 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IMF 때 1998년 이럴 때도 우리나라 기업 중에 중국에서 니트를 생산해서 일본에다가 파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항상 이렇게 환율이 달러가 강세가 되고 환율이 올라가면서 뭐 지금 엔화는 약세지만 환율에 따라서 분명히 고통을 받는 기업이 있고 이렇게 또 신바람이 나는 기업이 늘 존재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기사를 말씀드렸고요. 말 나온 김에 지금 그동안 신원 주가를 안 본 지가 거의 10년 된 것 같은데요. 10년 내내 옆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최근에 소폭 올랐네요.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는 연초 대비 29%나 빠졌네요. 반면에 이제 작년에 107%나 올랐었군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핵심 원자재 부국과 조달 통로를 뚫는다라고 돼 있으면서 예, 남아공, 멕시코, 칠레 등과 협력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반도체, 배터리, 철강, 바이오 핵심 재료 안정 공급망을 확보를 하고 예,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돼 있는데요.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계속 이렇게 뭔가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하면 반드시 어,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조달 코스트를 낮춰야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또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좋은 기사인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예. 정부가 고위급 양자 협의를 통해 전략 품목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전략 프레임워크 신설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4대 전략 분야를 고르고 여기에 필요한 품목별 대책을 세워서 바텀업 방식의 대응책을 펴겠다는 것으로 통상 조직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는 방안도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핵심 원자재 협력 프레임워크로 불리는 품목 기반 공급망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뭐 쭉 돼 있고요. 산업부는 반도체, 철강, 2차전지, 바이오, 화학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원자재 품목별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무수불사는 멕시코와 황리는 베트남과 공급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식이다. 무수불사는 수분이 포함되지 않은 불산으로 불화수소로 가공해서 회로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식각 공정이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정 공정에 쓰인다. 황리는 낸드 플래시를 만들 때 쓰인다. 이 밖에 철강 분야에서 망간 메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2차 전지에 필요한 수산화 리튬은 칠레에서 그리고 구상 흑연은 캐나다, 니켈은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초안이 세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와 화학 분야에서는 브라질과 실리콘 메탈을 멕시코와는 이산화 티타늄 공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가 전력자원의 공급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은 이 같은 품목들의 공급 현황과 가격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자 디지털 데이터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뭐 쭉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래도 뭐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예, 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은 상당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슴 아픈 또 뉴스가 하나 있네요. 스테이블 코인 안정성에 대한 허상, 비트코인 흔들리면 파산 위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위험 경고가 지금 잇따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진행 상황에 따르면 2021년 7월 15일 날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CBDC 발행하면 스테이블 코인 필요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11월에는 스테이블 코인 혁신적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 쭉 돼 있고요. 이 부분보다는 앞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루나 사태를 계기로 가격의 안정성을 표방한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다. 화려한 알고리즘을 표방하면서 안정성을 선전했지만 실상은 시장의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름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의 불안정성이 노출되자 주요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모든 거품에는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거 1936년에 그가 쓴 그 경제학의 위대한 그 하나의 그 위대한 교과서 같은 책이죠. 네. 고용이자 물가에 관한 일반 이론에서 케인즈가 이 대공황을 겪고 나서 이 책이 나왔었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행동을 할까? 아까 이제 그 조지 소로스가 얘기한 그는 재기 이론하고 약간 다른 맥락인데요. 왜 그렇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까에서 그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약간 그런 동물적인 본능과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거품 영역에서는 강한 이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 스토리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한 확신을 만들게 에는 이런 여러 가지 내러티브가 동반이 되게 있는데 스토리가요. 여기도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놨잖아요. 코인인데 이 코인을 사는 사람들한테 어떤 안심을 주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컨피던스 한 이런 부분을 주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름을 달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름과 달리 스테이블 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거죠.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됐던 그 한국의 테라인가요? 예, 테라 루나. 이 부분도 1달러와 이제 패깅 한다 그러잖아요. 패그제로 테라는 1달러와 이렇게 같이 연동을 딱 패깅을 해놨으니까 안전하다.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그 연 20%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제가 저희 찾아오시는 많은 상담 고객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문 가끔씩 보면 이제 일면에 보면 그런 광고가 붙잖아요. 어디 속초나 저기 어디 해안가에 무슨 호텔을 분양을 하는데 연 12% 수익률 보장 이런 식으로 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또 많이들 좀 물려 계신 브라질 국채도 마찬가지고요. 예, 연 12%. 예, 우리가 금리가 2% 전후인데 연 12%. 그런 거는 그걸 보장을 한다. 예, 보장을 한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항상 좀 의심을 하고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아이콘 글이 미 버클리대 교수가 테드코인 선물 현물 분석 결과 최근 비트코인 급락한 이후 파산 가능성이 12%포인트 높아졌다고 하고요. 세계적 석학인 이 베릭 아이컨거리 이 교수와 그리고 이제 영국 워릭대 경영대학 교수인 비스와나트 나트라지 교수가 공동으로 올해 2월 달에 아시안 이코노믹 페이퍼에 발표한 스테이블 코인과 법정 디지털 화폐 정책과 규제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가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들은 이 보고서에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스테이블 코인 테드의 파산 리스크를 분석했다. 연구진이 2020년 2월부터 21년 6월까지 테드의 선물과 현물 가격 등을 회귀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커질수록 테드의 파산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100bp 증가할 때 테드의 파산 가능성은 4.3bp 베이시스 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기사는 조금 쭉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비트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주요한 코인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서 나가고 들어가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투자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파산 가능성을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파악하고 있고 이는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시스템 리스크의 함수로 해석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맥스의 비트코인 변동성 인덱스가 지난 8일 3.3에서 10일 약 10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했을 때 테더가 1달러 아래로 하락하는 디패깅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쭉 적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저도 약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그동안 이제 이 테라랑 루나를 보면서 이런 구조이구나 라는 거는 대충 뭐 알겠는데 이해는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자산은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저는 그런 원칙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투자를 안 하는 걸로 리스크를 피해 왔습니다. 예, 오늘 주요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